1인분이요? 그럼 이 이쑤시개로다가 점을 하나 찍어줘요. 그래서 아 하고 입에 넣어줘. 그럼 2인분 없어요? 저쪽에서 소를 한 100마리 끌고 와. 여기 2인분입니다. 6개월만 기다리세요. 차근차근 구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너무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입니다. 카르다쇼프가 뭘까요? 카르다쇼프는 사람 이름입니다. 카르다 쇼프입니까? 카르다 쇼프입니까? 카르다쇼프. 카르다 쇼프. 쇼프. 쇼프에 강점을 두는지 이 방점을 어디다 두는지. 나는 카르다인 것 같은데. 카르다 고르바초프입니까? 고르바초프입니까? 고르바초프. 그냥 고르바초프입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죠. 척도라는 것은 어떤 등급을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적인 내용을 이제 등급을 나누는 거죠. 수량적인 변수로 등급을 나눠 놓는 거죠. 예. 오늘의 주제는 카르다쇼프 척도입니다. 저게 카르다쇼프라는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가 외계 문명의 수준의 단계를 나눠 놓은 척도예요. 그러니까 외계 문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지 거기에 나눠 놓은 척도를 카르다쇼프 척도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하잖아요. 이게 딱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갑자기 경기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보는 경우 있어요. 경기를 딱 봤는데 보고서 지금 유닛이 나오는 걸 딱 보고서 아 지금 아직 해철이다. 지금 레어테크 탔다. 지금 하이브다. 이거를 추측하는 거야. 근데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뮤탈 뽑으려면 레어테크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디파일러가 나왔으면 뭐예요? 하이브테크 간 거죠. 하이브테크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얘가 어느 테크에 있는가 이걸 알고 아 지금은 뭐 하이브 테크구나 요거를 알려주는 게 오늘 방송입니다. 네. 이거를 준비를 해왔는데 기가 막히게 그래요? 얘기를 하네요. 역시. 사실 이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게 예.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천문연이라든지 정말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드레이크 방정식도 잘 모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오늘 1부는 카르다쇼프 척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주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예. 네, 얼굴이 아주 익숙해요.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외계 행성 때 한 번, 보이저 때 한 번, 칼세이건 때 한 번, 벌써 3번 나오셨어요. 외계인 할 때도 한 번 나오셨다. 자주 나오시죠.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 자주 나오시는 분.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님이라고 해서 예. 지금 저 뒤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드레이크 방정식이에요. 네. 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n이라는 거는 지적 외계 문명이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수, 그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r이라는 거는 우주에서 별이 형성되는 비율, 별이 형성돼야 되고 그 별이 행성을 가져야 될 거잖아요. 우리는 별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생명체는. 행성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행성을 가질 확률인데 모든 별은 행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확률은 1이에요. 근데 곱하기 n2는 살기 좋은 행성이 있어야죠. 그 중에 물을 가지고 있을 만한 우리 지구처럼 그런 살기 좋은 행성이 몇 개나 있냐 여기다 곱하고 그 다음에 f2는 그 와중에 생명체가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말하는 거고 FI는 그 생명체가 지적인 생명체로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박테리아면은 계속 박테리아로 남아있으면은 외계 문명과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이끼들만 가득 차 있으면은 심지어 지적 능력을 가진 우리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200년 전까지는 우리 아직 지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전파망원경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쓰지를 못했잖아요. 외계와 소통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단계에서 만약에 발달한 외계 문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단계에서는 우리는 아직 미개한 생명체인 거지. 그렇죠.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거예요, 외계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적 생명체로 발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지적 문명이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환경 오염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막 운석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지적 문명이 오래 가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문명들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걸 다 곱하면은 지적 외계 문명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이제 몇 개가 존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게 드레이크 방정식이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카르다쇼프 척도는 문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들의 문명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거를 말하는 거죠. 오늘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랩장님? 빅뱅. 그쵸? 빅뱅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우주는 약
138억 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빅뱅이 시작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138억 년이 지난 현재 우주.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원래는 영어로 돼 있었는데 제가 조금 한글로 다 바꿔봤었어요. 좋습니다. 오, 야, 네. 이거 노가다인데요. 훌륭합니다. 녹화를 예. 좀 해봤습니다. 빅뱅이 시작이 되고 바로 빅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밑에 보면은 초가 있죠. 10의 마이너스 32초. 어. 그 시간 내에 10의 마이너스 32초면 정말 말이 안 돼요. 0.0000 하는데 그 사이에 0이 32개가 있다는 거예요. 재려고 하면 혼나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우주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어. 이 우주 급팽창이 일어나면서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 양자 요동이 있었고 그 양자 요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폭발이 있었으니까 움직임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 움직임이 급팽창을 하면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사이가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뤘죠. 인플레이션을. 예. 넷미팅에서 한번 다뤘던 우주 급팽창이고 그리고 나서 1초가 지났을 무렵에 이제 입자들 우리가 말하는 뭐 중성자든지 양성자든지 전자라든지 그런 입자들이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런데 그 입자가 생겨나고 저 상태는 이미 너무 뜨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 입자들이 빛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너무 뜨거운 온도와 너무 뜨거운 압력으로, 높은 압력으로. 이런 거를 보통 물질 입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물질 입자들이 빛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때 암흑 물질들이 이미 존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암흑 물질들은 중력과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력과 반응을 하면서 우리 은하의 구조들을 흔히 말하는 포텐셜이라는 거를 미리 생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온도가 식어가겠죠. 온도가 식어가면서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온도가 식어가는 그 순간 빛이 물질과 분리가 됩니다. 그럼 빛들이 쫙 하고 빠져나가겠죠. 한순간 물질하고 빛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빛들은 쫙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물질 입자들이 빛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바로 말했던 그 시기가 일어난 게 빅뱅이 일어나고 무려 38만 년 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주 공간으로. 그거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마이크로파라고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깐 그 빛들이 뭔가 형성하기 전까지 최초의 빛이 생겨나기 전까지 암흑 시기가 있었어요. 보통 물질 입자들이 이제 암흑 물질을 만들어 놓은 구조와 반응을 해야 최초의 별이 생기고 그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생기고 할 건데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암흑 시대가 있었고 우주 최초의 별과 은하가 한 2억 년에서 3억 년 사이 그때 정도에 태어났습니다. 우주가 태어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쭉 그렇게 진화를 해오다가 현재 우리가 138억 년이 지난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나 있었는데 봉이가 약간 이렇게 들린 지금 연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지금 살짝 걷어내지 않습니까? 살짝 걷어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바륜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이걸 걷어내면 밑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암흑물질. 암흑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뒷면에 있으니까 살짝 걷어내서 안쪽에 암흑물질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 암흑 우리 물질의 구조와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지금 보라색처럼 보이는 그 보라색 톤은 바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쵸.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반응하는 물질들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물질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우주를 형성하는 이 구조를 만들 때 이 암흑물질이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줬다. 이걸 보여주려고 저렇게 겹쳐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네. 우주의 모습들을 지금은 이제 은하들도 너무나 많고 그 은하 속에 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끝까지 볼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영어로 옵저버블 유니버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라 그러죠. 예.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건데 다 같은 것처럼 돼 있지만 저거는 이제 배로 늘어난 거예요. 제곱으로. 거리들은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있고 예. 그다음에 태양계 가족들이 있는 거죠. 뭐 소행성도 있고 달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계를 벗어나면 다른 별들도 있고 다른 별들이 지나면 이제 은하들이 있고 저 은하들이 여러 은하들이 뭉쳐 있어서 초거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저럴 것이다. 저게 금년도 3월 16일 날 APOD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의 천문 사진 Astronomy Picture of the Day라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천문 사진이 있어요. 3월에 올라온 천문 사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를 표현한 아주 좋은 그림인 거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논문이 하나 있어요. 저거는 지금 4-2라는 건 섹션을 가지고 온 거고 제목은 Evolution of Galaxy Number Density.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은하들이 있는지를 실제로 계산을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저 밑에 빨간색으로 돼 있죠.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의 개수가 2.8 뭐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곱하기 오. 10의 12승계 2조 8천억 개. 그러니까 은하가 2조 8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오.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칼세이건이 말할 때는 수천억 수천억 개라고 그랬어요. 수천억 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2.8조 개 수천억이네. 그러니까 2조 8천억 개. 아, 2.8조 개래. 그건 맞아요. 2조 맞아? 8천억. 맞네. 옛날에는 정말 궤도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억 개 단위였어요. 근데 음. 이제 최근 논문 결과에 나오면 무려 조 단위로. 늘어난 나오는 거야. 거예요. 와. 10배가 또 늘었어. 네. 근데 그 별당 가지고 있는 어. 행성은 무조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 그러면은 200해 곱하기 우리 뭐 태양계만 하더라도 곱하기 8인데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행성뿐만 아니라 위성에서도. 그런 거를 모두 가정을 한다면은 과연 생명체가 없을 것인가? 그래서 저게 우리 은하의 모습을 이제 가정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이기는 한데 대략 우리 은하 내에만 약 적게 잡아서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어. 헤비터블 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거주 가능 지역에 존재하는 행성들이 한 400억 개 정도 있을 것 같다. 요 사진을 어떻게 찍었느냐? 이게 안드로메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항성님께서 우리 은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은하랑 비슷한 은하인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은하를-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은하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걸 보는 분들은 우리 은하를 찍은 줄 알고 아. 우리 은하 찍으려면 우리 은하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은하는 못 찍죠. 못 찍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안드로메다를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네. 요걸 보면서 아 우리 은하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 사진을 찍고 싶은데 내 사진을 셀카로 아무리 잘 찍어도 전신을 못 찍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랑 똑같이 생긴 내 쌍둥이 형을 찍어. 그 다음에 이 형 사진을 놓고 설명하는 거야. 그렇죠. 나도 저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저걸 봐. 맞아요. 이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예.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액체 물이 상태로 존재를 할 수 있는 거리에 별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존재하는 행성들인데 예. 사실 이것도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는 문명은 뭐예요? 우리 문명밖에 없잖아요. 지구의 문명밖에 없잖아. 지구의 문명과 역사를 봤을 때 너무 중요했던 거는 물이야.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는 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물로 잡은 거죠. 헤비터블 존의 기준을.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생명체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어떻게 접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기준과 그다음에 심지어 만들었을 때 카르다쇼프 척도가 만들어진 그 모든 기준은 우리 문명의 기준인 거예요. 아, 만약에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죠. 있어요. 근데 탄소 기반 생명체는 어쨌거나 물이 있어야 돼요.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거를 아예 동떨어뜨려 놓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랩장님 이상형을 찾아. 랩장님 이상형을 완전 열어놓고 찾아. 예를 들어서 아메바부터 시작해. 아메바, 아니야. 집신벌레?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상형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몇 년이 걸려요. 못 찾아요. 플라나리아 아니야. 이러다 보면 몇 년이 걸려. 그러니까 일단 이상형 찾을 때 사람이어야 돼요. 대충 그리고 느낌 있잖아. 이렇게 찾아야지 우리가 이상형을 찾는 겁니다. 안 그런데 뭐 아메바부터 시작하면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계 지성체 찾을 때도 우리를 아예 내려놓고 만약에 이런 애가 있으면 어떨까? 저런 애가 있으면 어떨까? 이러면은 죽어도 못 찾아. 최소한 대충 형태를 그려놓고 우리 닮았을 거다. 우리 같을 거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큰데 우리 은하만 봐도 예. 약 400억 개의 생명 거주 가능 지역에 네. 행성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은하 안에 사실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없다? 우주 전체를 확장을 했을 때 별만 200해, 2000해가 있는데 그런 행성이 없을 것이다? 절대 힘들죠. 없을 확률이 더 힘든 거죠. 지금 저기는 태양계에서 골디락스 존, 생명 거주 가능 지역을 표시한 거예요. 예. 안에 빨간색 지역은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지역. 초록색 지역이 딱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온도로 있는 지역. 그죠. 그다음에 파란 지역은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물이 얼어붙어서 저 지역에 있으면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럴스다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보다 뜨거운 별, 보통은 더 큰 별이에요.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네. 태양은 상당히 뜨거운 별 중에 하나, 상위 1%에 속해요. 네, 쿨러스타라고 그러는 거는 우주의 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9%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보다 더 작은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이 저 O, B, A, F, G, K, M이라고 돼 있죠. 네. 별의 크기와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더 O형 타입이 있고 B형 타입이 있고 A형 타입이 있고 F형 타입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네. 예. 태양은 G타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우주 전체에서 아주 밝은 별 중에 하나예요. 밑에 M하고 K, 그 다음에 L, Y 뭐 이렇게 또 있는데 그 별들이 우주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뜨거운 별은 저 초록색 지역이 넓어요. 왜냐면 온도가 넓으니까 예. 온도가 넓은 만큼 물로 0에서 100도 사이로 존재할 수 있을 영역이 넓어요. 온도가 낮은 별은 되게 좁죠. 썬라이크 스타라는 건 우리 태양 같은 거예요. 우리 태양은 금성이 경계선이고 화성이 경계선이라고 했을 때 지구는 딱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근데 하늘스타에는 거의 우리가 생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뜨거운 별, 큰 별은 생명체, 그러니까 별이 수명이 짧아요. 몇백 년 단위예요. 몇백만 년 단위. 길면은 몇천만 년, 억 년을 못 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 박테리아에서 무언가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적 능력의 생명으로 가기까지의 기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 이전에 아예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그 시간조차 부족한 거죠. 뭐 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운도 따라야 운도 되는데. 따라야 되고 뭐 외부에서 뭐가 이게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시간을 충분히 줘야지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가 또 막 사랑을 할 때도 너무 강렬한 사랑이 금방 식어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싫어져. 그러니까 천천히 타야지 오래 가는 진짜 거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 갑자기 예. 싫어지는 그러니까 경우가 있어요. 한눈에 뿅 해갖고 그냥 막 이러면은 금방 식어요. 네, 그런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태양보다 저 큰 O, B, A 타입 스타들은 네. 별이 죽을 때 음.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그 폭발하는 순간의 에너지는 거의 은하 에너지 전체의 밝기와 맞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에너지를 내는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초신성이 폭발하는 순간 다 없어지겠죠. 와. 그렇기 때문에 저런 우리 태양보다 큰 별에 살고 있는 행성들한테는 거의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또 문제가 있는데 저런 큰 별들은 에너지를 내는 수준이 우리는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요. 네.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막 X선, 감마선 엄청나게 해로운 막 우리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준의 에너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호하지를 못해요, 대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런 큰 별들이 살고 있는 행성들에는 너무나도 생명체가 살기가 쉽지가 않다. 환경이 너무 혹독하다. 혹독하다. 예. 그런 좀 거죠. 평화롭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한계가 거의 태양 정도의 별이 제일 적합하죠. 제일 맥시멈이고. 그래서 우리가 외계 행성을 연구하면서 얻어내고자 하는 성과는 단순히 새로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 뭐 지금은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또 이것을 넘어서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한 예. 지적 생명체가 존재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외계 행성을 알아낼 때 그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어떤 행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제임스 웹도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외계 생명체, 그 중에서도 흔히 우리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적 생명체를 만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아마 단번에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 외계 생명체에 막연한 기대감들을 갖고만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이 여기에 맞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여기에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다
바뀌어 버릴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적이 될지 친구가 될지 모르는 이 지적 생명체들을 찾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는 과연 뭘 찾고 있냐는 거죠. 어떤 거를 찾고 있냐는 거를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우리 정말 저런 외계 생명체를 가정을 하고 찾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막연하게 찾고 있는 건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를 아직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찾는지를 몰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소개팅을 하려고 해도 네. 그냥 막연하게 소개팅 좀 해줘 외로워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키 180 혹은 키 150 딱 정하면은 무조건 소개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가 집어야 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우리가 뭘 찾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우주가 진짜로 엄청나게 크고 오래됐다 그러면은 각각의 우주 문명들이 언제는 먼저 생기고 언제는 나중에 생기고 여기서 네. 생기고 저기서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짧게는 몇백만 년 사이 길게는 몇억 년의 차이를 두고 서로 발달을 다르게 해왔을 거잖아요. 발달 단계도 달랐을 거고 그렇게 생겨난 문명들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학이 파괴적인 쪽으로 발달하는 문명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과학이 진보적으로 발달하는 문명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발달하는 속도도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명들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해서 오히려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감당을 못하는 거지. 발전 속도를 감당을 못해서 빨리 망해버리는 수도 있고 우리 지구와 같은 문명은 약 40만 년 가까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못하다가 최근 40만 년이면 우리가 뭐 호모사피엔스 뭐 그런 게 나타난 게 한 40만 년 전이니까 그동안 전기 에너지라는 걸 못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한 2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후기. 그쵸? 이때쯤 돼서야 전기 에너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에너지라는 건 뭐야? 사람의 근육, 소의 힘, 동물의 힘, 가축의 힘, 아니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물의 힘,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측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 거는 고작 20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뭐냐? 몇십, 몇백, 몇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뿐만 아니라 원시 문명에서부터 아주 발전된 이런 문명들까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문명들을 또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왜냐면 없는 것보단 낫거든. 그렇잖아요. 어떤 가상의 틀을, 프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카르다셰프 척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능이 있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체들이 무언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규칙이 있겠죠. 이렇게 지능이 있는 생명체라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가설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우주 전체에 우리가 되게 특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되게 특이한 존재고 다른 외계인들이 정말 외계 문명에는 평범하게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되게 특이해서 우리가 우리를 기준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기준이 아예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못 찾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정말로 아예 상상만으로 가설을 세우는 것보다 무언가 있는 그래도 우리 기준으로 틀을 세우는 거가 가설을 세우는 게 맞겠죠. 원시 시대예요. 인간들은 오직 정신하고 손만으로 도구를 만들고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호기심도 많고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도 솔직히 말하면 일본 원숭이 뭐 키 작은 원숭이 뭐 여러 가지 종이 있잖아요. 원숭이들도 종이 많은데 인간은 딱 한 종이에요. 호모사피엔스 한 종. 한 종만 남아있어요. 옛날에 비슷한 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죠. 싸웠죠. 예.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다 멸망시켰어요. 예. 그래서 베이징 자바인. 남아있는 종은 딱 하나예요. 호모사피엔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았고 자원을 어떻게 하면 마음껏 쓰는지 그것을 터득하기 시작했었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제 지배 영역을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인간의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조금씩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 문명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 네.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이용해 사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계 시스템이 된다든지 이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화약이 만들어진다든지 예. 아니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막
최첨단 도시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무언가 테크트리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가야 돼요. 차근차근 가야 되는 예. 거잖아요. 뭔가 갑자기 넘어서 갑자기 해처리에서 갑자기 하이브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반드시.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지구 문명이 인류 역사에서 그 중간 단계는 그 인류 역사의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긴 거죠.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면은 아마도 외계 문명도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 문명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칠 거라는 기준은 사실 꽤 합리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간 단계가 길고 어느 순간 발전하기 시작하면은 그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될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많은 물리 법칙이죠. 이 물리 법칙은 어느 우주에서나 같다고 또 통용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계 문명들도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많은 물리 법칙들을 따라야 한다면은 외계 문명의 발전 정도를 간접적이나마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있을 거다. 그게 뭘까요? 외계 문명을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까? 그 뭐를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쵸. 얘기를 하고 있는 카르다쇼프 척도는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 척도와 이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물과 예. 바람을 이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뭔가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하면서부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석탄이라든지 석유의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터빈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들이 단순히 하나의 목적이에요.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사용이 되기 그러니까.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측정을 해서 이제 예. 그 척도를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우리 에너지 소비가 언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지를 보게 되면은 다른 문명들도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겠죠. 문명의 네, 흔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부터 이렇게 에너지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나 그걸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180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에너지 총 사용량의 증가를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는 트래디셔널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아까 내가 말한 정말 물의 힘, 인간의 힘, 가축의 힘 이런 거는 항상 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아무리 어떤 능력을 다해도 에너지의 한계가 있어요.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늘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전기가 발견이 되고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올이라고 하는 석탄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네. 에너지의 사용량이 급하게 늘어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오일이라고 기름, 석유가 등장하면서 더 늘어나고 가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약 200년간의 에너지 사용량이 25배 정도가 늘어나요. 그 와중에 지금 저거는 인구 증가량이에요. 인구 증가량. 기원전에서부터 기원전 만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이 이제 그 석이에요. 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해에는 저게 1억 9천. 인간의 인구 수가 1억 9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기 1800년대부터 995 거의 저 때 10억 인구가 되기 시작하죠. 오. 전 세계 인구가. 아까 저 때 이제 에너지량이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2022년에는 이 최근 자료인데 거의 80억이에요. 80억이네요. 근데 제가 아직 젊지만 이제 15살밖에 안 되기는 그쵸.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뭔가 배울 때 전 세계 인구수는 30몇 억이라고 그때 배웠어. 근데 지금 80억이에요. 그렇게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은 거예요? 아니 늘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뭐 타노스가 60억이었나? 타노스가 튕길 수 없잖아. 그쵸. 야 항성님은 근데 30억대 계셨어요. 난 30억대 있었고. 항성님은 60억, 30억대였고 저희는 이제 한 70억 정도로 배웠죠. 예. 항성님이 그런 거 보면은 동안이죠. 뭐. 어릴 때 30억 배우고 이제 마당 나가서 자치기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자치기 하고 뭐 비석치기 하고 막. 그래서 이런 1800년대에 약 10억 명에서 오늘날 80억 명까지 8배가 증가를 하잖아요. 먼 훗날이 되어도 이런 경향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뭐 인구 증가라든지 에너지 증가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급속하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에 기반해서 1964년 러시아의 천문학자 한 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바로 카르다쇼프. 니콜라이 카르다쇼프.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이면서 이제 과학자였던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이제 1964년도에 오른쪽과 같은 논문을 냅니다. 예. 저 논문에서 카르다쇼프 척도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는 이 등급을 내놨는데 약간 너무 큰 거예요. 1리터짜리 컵이 있고 왜 우리 커피숍 가면은 정말 있죠. 이만한 컵 주는 벤티. 데 있잖아요. 벤티 사이즈, 트렌타 사이즈. 나는 1리터짜리 요만큼 드셔. 먹고 싶은데 컵이 사이즈가 쇼. 요만큼밖에 없는 거야. 아, 근데 1리터 뭐 라지, 엑스라지 뭐 벤티가 있는데 그란데 벤티. 라지는 뭐 1리터짜리라고 하면은 엑스라지는 막 약간 수영장의 물 정도고 벤티는 뭐 우리 바다 정도의 지구 전체 바다 정도 약간 이런 정도의 스케일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할 생각이 없네. 실감이 안 되는 거지. 저 고기 1인분이요 이러면은 이 이쑤시개로다가 점을 하나 찍어줘요. 그래서 하고 입에 넣어줘. 1인분이요? 그럼 2인분 없어요? 저쪽에서 소를 한 100마리 끌고 와. 여기 2인분입니다. 6개월만 기다리세요. 차근차근 구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그러니까, 거지. 너무 안 그래서 돼요. 3인분이요? 강원도에 있는 전체 목장이야 그냥. 그래서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호응은 받지 못했고 와. 지금도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런 거를. 적당히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어. 이렇게 해 비율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고구려 때 문명 정도다 이런 거는 이제 카르다쇼프 척도에 끼지도 못하는 거지. 등급 자체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척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분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칼 형. 왼쪽에는 항상 또 제 랩미팅에 많이 등장하시는 또 저의 롤모델이기도 롤모델. 한 칼 세이건이죠. 칼 형 롤모델인 천문학자가 제가 볼 때 한 500만 명 정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카쿠 형. 미래학자라고 이제 그쵸. 나오죠. 미치오 예. 카쿠 박사. 카쿠 형도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왜요? 미치오 카쿠거든, 이름이. 미치오 카쿠. 예, 그렇죠. 미치오 카쿠. 미쳤다는 뜻이죠. 맞아요. 다큐 두 분 다 다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카르다쇼프 척도가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즘에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특히 미치오 카쿠 저분이 되게 막 세밀하게 자기 이제 소설 같은 것도 쓰면서 많이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세세하게 나누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세 단계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문명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 1, 그러니까 1단계 문명은 행성 문명이라고 해요. 요거 좀 쉽죠? 네, 2단계는 항성 문명, 예. 재문명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은하 문명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 예. 우리 이 기준을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죠? 에너지 사용량으로 네. 그렇죠.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밑에 10의 17승 와트. 저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갖는 에너지가 저만큼이라고 했을 때 저 에너지를 모두 쓸 수 있으면은 우린 타입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지구가 얼만큼 쓰고 있냐? 2 곱하기 10의 한 13승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어요? 10의 17승을 아직 멀었다. 다 쓰면은 이제 저건데 졸업 타입 못한다. 1인데 10의 13승만 쓰고 있다. 우리는 현재 한참 멀었다. 아직 졸업을 못한다. 멀었다. 아직 1단계도 못 왔다. 네. 충격이죠. 1단계 될 거라 1단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기 한 점을 딱 찍어서 점 같은 걸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찍고 있다. 네. 그냥 맨 이쑤시개야, 맨 이쑤시개. 고기 1인분이요, 맨 이쑤시개. 죄송한데 지금 에너지가 모자라서 고기를 못 찍습니다. 네. 그냥 고깃국에다가 이쑤시개를 적셔서 입에 넣어주는 거지. 고기를 찍지도 못해. 적어도 고기를 찍어줘야 되는데. 맛은 볼 수 있어. 맛은. 근데 맛은- 고깃국은 혀에 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이제 태양 에너지가 초당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10의 26승. 와트라는 건 줄 퍼 세크니까 초당 생성하는 에너지의 양인데 10의 26승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은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저만큼이에요. 예. 그래서 저거를 다 쓸 수 있다면 각각의 저만큼의 에너지를 생산을 해낼 수 있다면은 타입 1에서 타입 2, 타입 3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타입 1은 아까 우리 이제 절대 나눠주는 거고 타입 2 우리 예전에 한번 궤도님께서 다뤄주셨던 그렇죠. 다이슨 스피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항성의 에너지를 전부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타입 2와 관련된 부분은 저 다이슨 스피어를 보시면은 우리 또 궤도님이 양님과 함께 잘 설명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이 다이슨 스피어가 실제로 존재를 한다면은 그 문명은 분명히 2단계다. 어. 2단계 문명이다. 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은하 전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을 말을 해요. 물론 이 다음에 네 번째 타입, 아까 네 번째 타입을 나눈다고도 했잖아요. 네 번째 네. 타입이 있기는 해요. 여러 은하의 에너지를 다 쓰는 거지. 멀티로.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어. 그죠? 그래서 4단계는 조금 놔두고 이제 3단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